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시민들의 탄핵 찬반 집회를 두고 여야 간 극우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내일부터는 임시국회도 시작되는데요. 2월이 향후 전국 주도권을 놓고 최대 분수령이 될 거란 전망입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조대현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두 분과 함께 전국 이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예, 먼저 집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어제 대구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는데 굉장히 크게 열렸더라고요. 이 자리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대거 참석을 했는데 지도부와 관련이 없는 개인 차원의 참석이었다고 하지만 이를 두고 또 논란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경찰 추산으로는 5만 명이 넘었고요. 그다음 AI 추산으로는 15만 명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탄핵 찬성하는 집회에서는 5천 명 정도가 모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최소 10분의 1, 최대 30분의 1 정도가 차이가 났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제명인의 마을에서 시민들의 참여,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의 참여를 독려했음에도 불구하고 5천 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탄핵 반대에 나오는 이유는요. 헌재 편향성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또 하나 헌재 변론이 점점 늘어날수록 내란 혐의에 대한 뿌리가 흔들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으면서 집회 규모가 점차 커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민주당은 이를 두고 공당답게 극우 성향의 모든 세력과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 이렇게 지적했는데 국민의힘은 또 이걸 보고 극우몰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도 그 뉴스를 통해서 그 동대구역 앞에 가끔 지나다니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광경을 봤습니다. 그 공간이 좁지 않은데 상당히 많이 모였던 건 예. 저도 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재밌는 게 이게 재밌다고 표현하기는 좀 뭐하지만 지난 12월 14일 날 탄핵이 가결되던 날이죠. 그날 대구 시내에서 그 탄핵을 찬성하는 시민들의 집회가 열렸었는데 그때 언론 보도에 하면 약 3만 명 정도가 모였다고 합니다. 대구에서는 정말 찾아보기 힘든 대구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접해보는 대구 사람들이 좀 점잖은 편이죠. 이런 집회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몰려 나오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12월 14일 날 그 탄핵이 가결하던 날 대구에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모여들었었거든요. 대구 시민들이 생각해도 계엄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불과 한 2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지금 이제 그 탄핵을 반대하는 그러니까 보수적인 집회가 한 5만 2천 명이라고 지금 보도가 됐죠. 이렇게 열렸습니다. 여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제 그 대구 분들 보수의 심장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그 대구 지역 분들이 이 보수가 괴멸된 것이라는 것에 대한 우려들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어디에서 누가 얼마나 모였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경쟁할 때는 지났다. 이미 이제 사법적 절차나 또 헌재에서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들은 그러니까 헌재와 또 법원에 맡겨놓고 차분하게 지켜보면서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이 상황을 좀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더 걱정되는 문제는 바로 이런 집회에서 사법부에 대한 심각한 공격과 또 그 근거가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그런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일들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은 불안이 계속 가중되고 좀 안정으로 가는 이런 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네. 자, 이 장외 여론전에 민주당도 가세하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탄핵 찬성 집회에 참여를 좀 독려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야가 공방이 벌어지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말씀드리면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지만요. 내란은 애초에 없었다라는 게 지금 헌재 변론을 통해서 점차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탄핵 소추안에서 민주당에서 스스로 내란 혐의를 뺐지 않습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또 하나 또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해서 내란 혐의를 뺐습니다. 왜 뺐겠습니까? 내란 혐의에 대한 입증을 스스로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지금 카페를 통해서요. 카페 지기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많이 와달라고 글을 올렸다 하는데 지금 이건 이재명 대표의 뜻을 또는 허락을 받지 않고서는 이렇게
참여를 독려하는 글을 올리기 아마 어려웠을 거다라고 보고 이재명 대표가 많이 급하구나 그런 생각을 지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대략 문자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이 대략 문자 보낸 것 또 기억나는 하나 뭐가 있냐면 이재명 대표가 대선 하루 전이었죠. 대선 하루 전에 4750건의 대략 문자를 발송한 적이 있습니다. 이 문자가 뭐였냐면 바로 김만배의 허위 인터뷰였습니다. 지금 김만배 씨는 이 허위 인터뷰의 대가로 1억 6천만 원을 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략 문자를 보낼 때는 이재명 대표가 뭔가 부도덕한 일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자 지금 보내는 것에 대해서도 시민들은 아마 곱게 보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문자를 보낸 것 그리고 이재명 대표 팬카페에 동력을 올린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박이 오고 가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안 자체가 사실 다릅니다. 탄핵 찬성 집회에 참여를 독려했다. 이건 사실이 아니고요. 일부 뭐 그런 보도가 이루어졌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당원들에게 그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죠. 문자가 이제 통상적으로 그 정치인들이 뭐 당 대표뿐만이 아니라 당원들에게 또 지역 국민들에게 그 지금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또는 뭐 본인의 의정 활동이나 정치 활동을 보고하기 위해서 수시로 보냅니다. 이거는 뭐 그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여러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시점이다 보니까 이 내용, 그러니까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 사실은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이거 내란이 정말 끝난 거냐. 왜냐하면 법원에 대한 공격도 심상치가 않고 저번에 그 서부지법에 대한 공격 사태도 있었지만 또 헌재에 대한 공격을 뭐 이렇게 독려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지 않습니까? 상당히 불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런 내용이 담겨서 한 것을 이제 그 팬카페 뭐 카페직인가요? 이 사람이 올린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뭐 이재명 대표가 그 집회에 참석을 독려하는 그런 동력을 올렸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과한 거고요. 근데 뭐 저는 조금 전에 질문에서도 제가 그렇게 답변했습니다만은 억울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는 양측이 모두 다 그 서로를 자극하거나 이렇게 그 분위기를 너무 고조시키는 이런 그 동료들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물론 이재명 대표의 문자가 그런 것은 아니었다고 말씀드리면서도 그래도 혹시라도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행동은 서로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차분히 이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이 과정을 차분히 지켜보면서 또 일상에 치중하면서 그런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좀 사회를 안정시킬 수 있는 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계속해서 헌법재판소로 좀 가보죠. 내일은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의 마은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이제 재판이 이어질 텐데 이번에 아무래도 여야 합의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양쪽 어떤 주장 펼칠까요? 네, 일단 그 최 대행께서는요.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은영 후보에 대해서는 임명하지 않는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때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은 헌법 소장과 연계시켜가지고 논의를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마은영 후보가 가게 되면 헌법 소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였죠. 그 연계해서 논의한 과정 속에서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은영 후보에 대해서 임명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또 결국은요 국회에서 선출권과 국회가 뽑은 후보자 2명에 대한 선출권 그리고 그 선출돼서 대통령 넘어왔을 때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명권 그러니까 선출권과 임명권이 다투는 모양새가 된 건데 헌법 111조에 따르면요 9인의 재판관은 대통령 임명한다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출된 자를 대통령이 모두 임명해야 한다 이런 표현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명확하게 헌법 111조에 따라서 국회에서 넘어온 그 인물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판단해서 임명하도록 고유 권한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최 대행 측의 임명 보류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힘이 실릴 거다 이런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최상목 대행이 야당 추천 인원 2명 중에 정계선 당시 후보는 임명하고 마은영 후보는 임명하지 않은 이 기준도 좀 모호하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게 참 저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구조는 우리나라가 삼권 분립을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그대로 반영해 놓은 거거든요. 9명의 헌법재판소 전체 인원을 봤을 때 대통령이 3명 그리고 이제 법원이
또 나머지 이제 국회가 이렇게 해서 그 3분할해서 그런 그 세 개의 그 삼권의 분리된 삼권이 각각 추천을 해서 이거 구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헌법재판소의 역할이라는 것이 뭐 일반 그 사법부의 그 법원과 달리 그렇게 많은 일을 다루지는 않지만 굉장히 국가의 국헌에 관한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굉장히 중대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그러면은 그 삼권 분립의 취지가 여기에 충분히 반영된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면 당연히 대통령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가진 사람을 대통령 본인이 임명할 수 있는 것이고요. 법원은 법원대로, 그리고 국회는 국회대로 임명할 수 있는 겁니다. 국회가 추천한 사람을 대통령이 요식에 의해서 임명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만약에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거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거는 설령 권한대행이 아니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아니고 현직의 대통령이 그대로 지금 그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여야 합의를 최상목 대행은 여야 합의를 주장을 하고 있죠. 이제 지금까지 관행이 그러지 않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됐냐면, 지난번에 추경호 원내대표 시절에 이게 이제 그 작년에 국회가 다시 선거를 하면서 의석수가 변화를 하면서 원래 국회 3명의 몫을 여당, 야당 그리고 한 명은 합의로 돼 있던 게 맞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총선을 통해서 의석수가 많이 변화를 하면서 이걸 갖고 여야 간에 굉장히 협상이 오랫동안 끌다가 결국 마지막에 추경호 대표가 합의한 상황이 야당 2명, 여당 1명 이렇게 합의가 돼서 이미 언론의 보도까지 나왔고 합의문까지 이미 나왔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추경호 대표가 합의한 상황이고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의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가결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합의 따르고 가결 따르고 이게 도대체 어느 기준을 맞춰야 되는지 대단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법의 원리로 보나, 그리고 지금까지의 정치적 과정, 또 여야 합의가 실제로 있었다는 그런 사실로 보나, 이게는 최상목 대행께서 더 이상 고집피울 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만 좀 말씀드리면, 그 과거에 최민희 의원이 있었습니다. 최민희 의원이 방통위원으로 국회에서 보냈었거든요. 근데 대통령 임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1년 가까이 임명 안 해서 결국은 그 최민희 의원 스스로 그걸 철회했습니다. 그런 선례가 있는 거 보면 국회에서 보낸 인사에 대해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받는 그런 선례가 있었거든요. 많이 있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본다 그러면 지금 현재 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문제될 건 없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마은혁 후보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 지금 헌재 재판관이 우리법연구회가 지금 과대표되고 있다. 전체 재판관 중에서 10%밖에 되지 않는데 헌재에서는 절반 정도가 우리법연구회에 차지하면 과대표되는 문제가 있는 거, 그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은혁 후보가 과거에 지하혁명조직 인민노련 출신 아닙니까? 거기서 옛날에 그 미국이 광주 시민 2,000명 학살을 지원했다라는 주장을 했던 단체에서 핵심으로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한국노동당 창단 멤버였었고 진보정당 추지원의 정책국장을 했던 재판관이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어떤 정치적 성향과 어떤 목적, 그리고 과거에 했던 행동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재판의 판례를 보건대 굉장히 정치적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분이 헌재에 온다는 것은 굉장히 과대표된 우리법연구회라든가 어떤 특정 성향이 과대표된 문제도 있다 말씀드립니다. 예, 조 실장님. 이게 여러 번 이 주장을 하시는데, 특정 모임의 멤버라고 해서 만약에 배제해야 된다면은, 그러면 뭐 특정 대학,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 출신들이 과대표돼 있으니 서울대학교는 일부만 해야 된다. 또는 뭐 특정 지역 출신이 과대표 더 많이 돼 있으니 또 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은 그는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이제 이 주장은 좀 이제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분의 이제 정치 성향이나 이력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헌법재판소의 구인을 구성을 할 때는 여러 사회적 경험을 가지고 여러 재판을 해본 사람들이 고루고루 구성이 돼야 헌법재판소의 인원으로서의 안정성도 있지만은 그런 사회적 경험들을 반영하는 그런 사람들이 법관이고 재판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 아주 보수적이거나 극우적인 발언하는 사람 빼야죠.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그 특정인에 대해서 예를 들어 정치 사상을 또는 뭐 신원 검증을 하거나 이런 식의 접근은 이제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절차도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의장이 본회의 의결 없이 최대행을 상대로 이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게 적법하지 않다 이런 주장인데요. 이런 뭐 주장대로 청구가 각하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아. 예, 왜냐하면요, 일단 그 판례가 있습니다. 황김대 판례가 있는데요. 지난 2011년입니다. 2011 헐라 2에 보면은요, 그때 당시에 어느 국회의원이 대통령이 비준한 어떤 조항에 대해서 국회 권한쟁의 청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마음대로 비준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권한쟁의 청구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 헌재에서 만장일치로 국회 개인이 권한쟁의한 것은 그 권한쟁의 침해 당사자가 아니므로 받아줄 수 없다. 바로 각하합니다. 즉 이렇게 국회가 권한쟁의를 할 때는요, 합의 기구인 국회의 원리에 따라 가지고 이거를 표결을 해야 됩니다. 그 안건으로 올려서 논의를 하고 표결을 거쳐야지만 이게 국회 전체 의견이 되기 때문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서 헌재에 보냈다. 그건 우원식 국회의원 개인이 보낸 거라서 지난 2011년 판례에 따라서 아마 각하제까지 되게 높다 이런 겁니다. 예. 근데 이 문제는 약간의 그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게요. 지금 이준우 대변인께서 직접 말씀하셨지만 과거의 사례는 그 국회의원 개인이 얘기를 한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우원식 의원이 그러면 국회의장으로서 그러면 개인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 우원식 의장이 의원으로서 입법을 한 내용이나 그런 내용을 갖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가 의결한 내용에 대해서 거부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장으로서 이미 의결된 사항을 대표해서 그 기관의 대표로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법에 명확하게 돼 있다는데 법에 명확하게 돼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논란의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지만은 그 사안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은 좀 밝히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내일 헌재 결정 좀 기다려 보고요. 이번에는 화요일 모레 재판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7차 공판이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이제 헌재에서 정해진 남은 변론이 2차례 남았는데 이상민 전 장관 그리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화요일에 나옵니다. 지금 두 사람 모두 국회와 대통령 양측에서 증인 요청을 했는데 어떤 이야기 오갈까요? 일단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요, 국회에서 계엄국 보낼 때 상황,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됐을 때의 그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아마 이상민 장관한테 직접 많이 물을 것 같아요. 이상민 장관이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과 상당히 소통을 많이 하는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 비상계엄 선포됐을 때 국무회의 그 상황, 거기에 대해서 아마 집중적 질문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언론사에 대해서 뭐 단전 얘기해서 나왔다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아마 질문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홍장원 차장과 이제 그게 곽종근 사령관에 의해서 나타난 것처럼 초기에 진술했다든가 또는 초기에 언론 보도됐던 게 헌재에 와서는 상당히 그 근거가 부실하고 또는 말이 바뀌거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내란 혐의가 처음부터 정치가 계획돼서 프레임화돼서 흘러왔다. 사실과는 매우 다르다라는 게 좀 밝혀졌기 때문에 이상민 장관이 나온다 그러면 아까 말한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이라든가 또는 단주에 대한 진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집중적으로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그런가 하면 목요일 8차 변론에는 조성현 수도방위 사령부가 나오는데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헌재에서 직권으로 채택한 그렇죠. 증인이거든요. 유일하게 헌재에서 직권으로 채택한 유일한 증인인데요. 매우 중요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진우 수방사령관인가요? 이제 그 체포해서 끌어내라. 또 그거에 대해서 특전사를 할 때 협조를 해라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전달하는. 이제 명령을 하달하는 역할 위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처음에 명령을 하달했다가 이게 생각해서 이건 너무나 자기가 생각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다. 본인이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내가 법은 잘 모르지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판단을 했다. 그래서 그 명령을 취소를 했다.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런 명령이 전달됐다라는 것. 그러니까 사실 지금 말한 대로 계속 이번 그 헌법재판소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 국헌문란. 그러니까 국회를 그 삼권 분립의 한 축인 국회를 과연 이제 폭동이라는 형태 또 공권력의 불법 사용으로 인해서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시도가 과연 있었는가 없었는가 하는 것이 가장 큰 쟁점인데요. 이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지금 헌재에서 관심 있게 보는 것이 과연 국회의원을 체포하려고
실제로 했는가라는 문제 하나하고 그 국회에서 그 계엄을 해제하려는 의결을 하고자 할 때 방해를 했는가 이 두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이제 이 체포에 대한 지시에 대해서 서로 그런 적이 없다 또 있다 이런 공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이 부분을 증언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조성현 씨, 이 중요한 게 뭐냐? 조성현 그 제1경비단장의 중요한 이유가 이준우 사령관 바로 밑에 있던 지휘관입니다. 근데 지금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고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헌재에 나와서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언론 보도라든가 검찰발로 흘러나왔지만은 헌재에 와서는 다른 진술을 했거든요. 또 하나 김용현 그 국방부 전 장관이 즉시 국회로 출동해라. 하지만 국회에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를 지시를 못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준우 수방사령관 바로 밑에 있던 이 경비 1단장한테서 위에 있는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맞느냐 확인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홍장원 차장, 곽종훈 사령관처럼 진술이 뒤바뀐 게 많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헌재에서 했던 지난번 진술이 맞는지 확인 차원에서 조성현 경비단장을 부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이진우 그리고 여인영 이 두 사람을 접견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표현을 조력을 제공하려고 하는 거다 또 하겠다 뭐 이렇게 또 표현을 했는데 이게 누가 봐도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왜 그 김용현 그 이제 피고인의 그 변호인이 다른 피고인을 만나서 뭐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이렇게 서로 말 맞추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저는 뭐 우려가 들고 그런 뭐 실제로 보면은 그 만나고 난 직후에 말이 좀 달라졌다 또는 태도가 달라졌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예. 저는 제가 보기에는 예. 이게 지금 다 형사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요. 똑같은 혐의에 대해서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난 이렇게 말했는데 넌 어떻게 말했냐 이런 게 확인이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 과정 속에서 변호인 통해가지고 기억을 더듬는 확인 같은 거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오히려 홍 차장하고 곽종구 사령관한테 박범계 의원이 공익 제보자 신청 서류를 제시하면서 내가 추천해 줄 때는 사인해라고 하는 게 그게 오히려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그 두 사람에 대해서 진술을 오염시키려고 회유한 게 아니냐. 너희가 이런 진술을 하면 우리가 당에서 보호해줄게 라는 그런 제스처 같거든요. 거기에 대한 오히려 물타기 위해서 이렇게 변호인들의 면회를 괜히 트집 잡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내일부터 여야 대표 연사를 시작으로 2월 임시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먼저 내일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그리고 다음 날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 연설이 예정돼 있는데요. 자, 이 정국 속에서 여야 대표 어떤 메시지 내겠습니까? 네, 뭐 지금 언론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그 이재명 대표는 경제 문제, 특히 신성장 동력을 강조하거나 뭐 이런 문제 그리고 또 지금 굉장히 그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원래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 자체가 대외 의존도가 높은 또 통상에 많이 의존해야 되는 기본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서 외생 변수에 의해서 경제가 상당히 불안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거기다가 최근에 이 계엄 사태가 있으면서 우리나라 자영업을 비롯해서 경제가 지금 엉망입니다. 그리고 환율이 무서울 정도로 그 폭등을 하거나 주가에 또 영향을 크게 미치고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트럼프 정권이 출범을 하면서 지금 세계가 다 위협을 받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정치권과 정당의 대표들은 이런 그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해서 경제가 지금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초당적인 협력을 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이 그 경제에서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 투자를 하고 그런 것도 어떤 타이밍을 놓쳐버리면은 그 투자에 실익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 봤을 때 추경을 포함해서 모든 문제가 거론이 돼야 되는 거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 번 말씀드리고 당부드렸지만 이건 국민의힘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야당은 그런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사실은 뭐 야당의 정치적 실익도 생기고 이런 게 이제 보통의 여야 관계인데 지금 쭉 보면 여야정 협의회도 그렇죠. 모든 과정을 그리고 경제와 민생을 얘기하는 거는 주로 민주당이 얘기를 하고 야당은 오히려 여당은 뭔가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는 게 아니냐 계속 이재명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계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계속 발목 잡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정치적으로 비판할 건 비판하지만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내일 뭐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이런 그 요지에 연설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권성동 대표가 하게 되나요? 어쨌든 국민의힘 대표도 좀 더 민생을 돌보는 좀 약간은 정치 부분에서 약간 벗어난 뭐 정치인들이 정치 얘기를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은 좀 민생과 경제를 돌보고 한국의 지금 경제적 위기 상황에 대해서 좀 깊이 진단하는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한 대책을 내놓는 그런 말씀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사자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는 반도체 특별법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자, 여기에서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좀 실용주의를 천명하면서 많이 양보했다고 하는데 여야 접전 찾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갑자기 이제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원래 야당이란 것이 여당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야당의 보유 중에 무엇입니까? 29번의 탄핵입니다. 정권이 시작되자마자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한 탄핵을 무려 2년 6개월간 29번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이미지 변신이 필요한 거고요. 또 하나 사법 리스크가 있습니다. 5개의 재판을 지금 받고 있는데 언제 선고가 나와서 유죄를 받아서 감옥에 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즉 이재명 대표가 야당하면서 한 것이라고는 여당 발목 잡기, 언제 감옥에 갈지 모르기 때문에 방탄한 거 이거밖에 없다는 이제 지적이 나오다 보니까 본인은 국가 지도자로서의 이미지 변신을 위해서 아마 내일 대정부 질문에서는 내일 그 대표 연설에서는 아마도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모습을 좀 발언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조 실장님. 네, 뭐 좀 전에 저는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제 그 정치가 항상 우리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 정치가 그 경제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항상 정치는 경제가 특히 지금은 여러 가지 뭐 분배나 이런 문제도 중요하지만은 성장에 대한 굉장히 위기 의식이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성장과 분배라는 걸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이 성장에 대한 이런 것들을 놓치면은 시기를 놓쳐버리면은 아까 또 말씀드린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야가 이 문제만큼은 좀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정치 문제와 별개로 끌고 나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조대현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